너희 아버지가 매달 보내던 돈이다. 장례식장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평생 아버지를 의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10살 때 본 그 장면 때문입니다. 입학식 날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그때 보았습니다. 시계방 앞에서 아버지가 낯선 여자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을. 나는 그날 이후로 평생 아버지를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나는 처음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왜 그 돈을 보냈는지. 기억이란 게 참 묘합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냄새가 그렇고 소리가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새벽 4시만 되면 잠이 깹니다. 귀가 먼저 깨는 겁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데 제 귀는 여전히 그 소리를 기다립니다. 쓱쓱 쇳소리입니다. 숫돌 위에서 낫이 갈리는 소리. 그 소리는 제 유년 시절의 새벽마다 마당에서 올라왔습니다. 1972년 겨울 서울 미아리였습니다. 그때 우리 집은 미아리 고개 아래 다닥다닥 붙은 반잣집 중 하나였습니다. 방 한 칸, 부엌 하나, 그리고 마당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시멘트 바닥 한 뼘. 연탄가스가 새는지 늘 머리가 지끈거렸고 아침이면 세숫대야에 살얼음이 끼었습니다. 그런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마당에 쪼그려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공사판에서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날이면 어김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불을 켜지 말라고 해도 아버지는 마당 귀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손으로 더듬어 숫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찬물을 끼얹고 낫을 밀어댔습니다. 쓱쓱 그 소리가 얼마나 날카롭던지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 눈에 그게 무슨 대단한 의지로 보였겠습니까? 그냥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무섭고 그 소리가 무섭고 새벽이 무서웠습니다. 숫돌에 물 붓는 소리, 쇠가 갈리는 비릿한 냄새, 차가운 수돗물이 시멘트 바닥을 적시는 소리. 그것들이 한데 뭉쳐서 제 몸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불 속에서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는 줄도 몰랐겠지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의 등은 늘 굽어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숫돌질을 할 때도, 밥상 앞에 앉아 있을 때도, 버스 정류장에 서 있을 때도 그 굽은 등이 저는 싫었습니다. 왜 저렇게 힘없어 보이냐고. 왜 꼿꼿하게 하나 못 세우냐고. 아이답지 않게 저는 아버지의 굽은 등을 경멸했습니다. 그 등에 얼마나 많은 무게가 실려 있었는지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숫돌 소리는 동이 틀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통행금지 해제 사이렌이 울리면 아버지는 낫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씻지도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아버지가 대문을 나서는 발소리가 들리면 그제야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 새벽의 쇳소리를 저는 평생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지금 이 나이가 되고 나서야 그 소리가 자꾸 그립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아직도 그 답을 완전히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 소리는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소리였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아버지는 끝내 저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끝내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오해하기로 결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증거도 아닙니다. 그냥 어느 순간 마음이 굳어버립니다. 저는 12살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굳어버린 것이 국민학교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1974년 3월, 아직 꽃샘 추위가 가시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저를 단장시켰습니다. 시장에서 미리 사두었던 하얀 와이셔츠를 다리미로 정성껏 눌렀고 어딘가에서 구한 파란 넥타이를 제 목에 묶어주었습니다. 손이 거칠어서 넥타이 매듭이 잘 안 풀렸는지 어머니는 혀를 차며 몇 번이나 다시 메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침부터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입학식장에 갔습니다. 교문 앞에는 아버지들이 많았습니다. 양복을 빼입은 사람, 중절모를 쓴 사람, 카메라를 목에 건 사람. 저는 자꾸 교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혹시 늦게라도 뛰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교장 선생님 훈화가 끝날 때까지 저는 3번을 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어머니 심부름으로 종로 5가 쪽에 다녀오다가 저는 시계방 처마 밑에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아버지였습니다. 그 낡은 양복을 꺼내 입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반가워서 뛰어가려다 멈췄습니다. 아버지 앞에 낯선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여인에게 꼬깃꼬깃한 돈 뭉치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여인은 돈을 받아 손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습니다. 아버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입학식에도 오지 않은 아버지가 정장을 빼입고 낯선 여인에게 돈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12살짜리 아이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딱 굳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아버지의 손을 잡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한번 굳으면 좀처럼 풀리지 않으니까요. 그 이후로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면 저는 눈을 피했습니다. 밥상에서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대꾸를 않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눈치를 챘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눈치를 챘을 겁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는 또 미웠습니다. 변명이라도 하면 뭔가 달라졌을까요? 아버지는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자기 속을 내보인 적 없는 사람. 그래서 저는 더욱 제멋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저는 수십 년이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 사실을 저는 한참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보기 싫으면 눈을 감아버리고 듣기 싫으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저는 15살 내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보지 않으려 애쓰면서 그해 가을 우리 집 외양간에서 소가 발렸습니다. 소라고 해도 거창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3년을 키운 황소 한 마리였습니다. 이름은 없었지만 우리끼리는 누렁이라고 불렀습니다. 제 고등학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가 트럭에 소를 싣는 날
저는 마당 끝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누렁이는 끌려가지 않으려 버텼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도 우는 줄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소를 판 돈을 손에 쥐고 한참을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뭘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빈 외양간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도 싫었습니다. 왜 저렇게 서 있기만 하냐고. 뭔가 큰일이라도 해야 하지 않냐고. 아이답지 않게 저는 속으로 아버지를 다그쳤습니다. 밤늦게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정육점 신문지에 쌓인 뼈다귀 몇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소 팔고 남은 돈 중에 얼마를 떼어 샀을 겁니다. 어머니는 군말 없이 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한참을 끓이자 뽀얀 국물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허연 국물을 저는 받아들고 부엌에 쏟아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등을 돌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등이 조금 떨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아버지는 툇마루에 앉아 구겨진 한산도 담배갑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고 그냥 손가락으로 구기고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가족한테 관심이 없구나. 소도 팔고 뼈다귀 국물이나 끓여오면 다 됐다는 건가? 그 여인한테 갖다 주는 돈은 아깝지 않으면서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아버지가 그날 만지작거리던 담배갑은 절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해 담배를 끊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나중에 들었습니다. 등록금에 보태려고 끊었다고. 한 달에 담배 값이면 쌀 한 마리라고. 아버지는 그걸 저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뽀얀 국물 냄새가 지금도 가끔 납니다. 장날 정육점 앞을 지나거나 겨울에 사골 국물이 끓는 냄새를 맡으면 그때마다 저는 괜히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그 냄새가 무언가를 자꾸 건드리는 것 같아서 그것이 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랑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저는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는 것,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잘했다고 등을 두드려 주는 것. 그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어디서 배웠냐고요? 학교에서도 아니고 책에서도 아닙니다. 그냥 남의 집 아버지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1980년 겨울, 그 해는 유독 추웠습니다. 영하 15도가 며칠씩 이어졌습니다. 수도가 얼고 골목 웅덩이가 꽁꽁 얼고 버스 유리창에는 성에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남대문 쪽 인력시장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줄을 서야 이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새벽 안개 속에서 입김을 뿜으며 서 있었다고 나중에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찬바람에 쩍쩍 갈라진 자리에 핏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손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갑 없이 일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보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종이봉투 하나를 제 앞에 툭 놓았습니다.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신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없고
웃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툭 던지듯이 놓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그 운동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고 오는 길에 시장에서 대충 사온 면죄부 같았으니까요. 미안하면 직접 말을 하든지. 왜 물건으로 때우려 하냐고.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운동화를 도로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서 있다가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슥슥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숫돌이었습니다. 영하 15도의 밤에 입술이 터진 채로 아버지는 낯을 갈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날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숫돌 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동안 저는 계속 깨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리가 여느 때와 다른 것도 아니었는데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운동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치웠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발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밤새 숫돌질을 끝내고 들어오면서 놓아둔 모양이었습니다. 운동화, 코가 가지런히 제 발 앞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운동화를 신지 않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혼자 몰래 신어보았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발 크기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 없이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면서 아버지는 제 발 크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 다음날 아침엔 다시 낡은 신발을 꺼내 신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옹졸한 사람이었는지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압니다. 떠나는 사람은 모릅니다. 남겨지는 사람이 얼마나 오래 그 자리에 서 있는지를. 저는 그날 버스가 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아버지에게 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1985년 1월이었습니다. 논산훈련소로 내려가는 날 아침, 어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미역국이었습니다. 군대 가는 날에 미역국은 미끄러진다고 먹으면 안 된다는 말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생일마다 끓여주던 그 미역국을 끓여냈습니다. 저는 그 국을 다 비웠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밥상에 앉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서성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짐을 꾸려 대문을 나섰습니다. 골목 거기까지 어머니가 따라 나왔고 아버지도 대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겨울 아침 햇살이 아버지의 굽은 어깨 위로 비스듬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낡은 시계였습니다. 가죽 줄이 달아서 끝부분이 갈라져 있는 오리엔트 시계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차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그 시계를 제 손목에 채워주려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 잘 봐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군대 잘 갔다 오너라. 도 아니고 몸 조심해라. 도 아니고 시간 잘 봐라. 저는 그 말이 또 마음에 걸렸습니다. 겨우 그 말 한마디냐고. 이 마당에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냐고.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버지나 잘 사세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뵙고 나서 제가 먼저 놀랐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허공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시계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짧고 맑게 났습니다. 유리에 금이 갔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동안 뒤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훌쩍이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버스에 올라타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출발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앞만 바라봤습니다. 딱 한 번 눈을 감았을 때 잔상이 남았습니다. 금이 간 시계를 두 손으로 주워들고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던 아버지의 모습이 눈을 감아도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다시 뜨고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외곽의 논밭이 뒤로 흘러갔습니다. 겨울 들판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텅 빔이 묘하게 제 가슴과 닮아 있었습니다. 군 복무 2년 동안 아버지한테는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한테만 썼습니다. 아버지가 잘 계시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없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그게 제 방식의 단절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없애버리는 것. 나중에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입대하고 난 뒤 아버지가 그 금 간 시계를 시계방에 들고 갔다고 했습니다. 유리를 갈아 끼우고 줄도 새 것으로 바꿨다고. 그리고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고. 언제 줄 수 있을지도 모르면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사람은 죽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안 보이는 것들, 아니면 보기 싫어서 눈을 감아버린 것들, 죽고 나면 그게 전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저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그걸 경험했습니다. 아버지는 80이 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말년에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형식적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면 반가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부자는 끝까지 그런 사이였습니다. 말이 없고 눈빛도 없고 그냥 같은 공간에 앉아 있다가 헤어지는 사이. 발인 전날 밤이었습니다. 빈소는 조용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인연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몇몇 친척들이 다녀갔고 옛 동네 아는 분들이 조용히 다녀갔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앉아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때 조문객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70은 되어 보이는 노신사였습니다. 반듯하게 차려입은 차림이었고 혼자였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노신사는 영정 앞에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보통 사람들보다 오래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아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노신사는 낮고 고요한 목소리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했습니다. 1974년 아버지와 같은 공사판에서 일하던 동료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동료의 아들이 바로 이 노신사였습니다. 사고가 나던 그 자리에 아버지도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평생 그 빚을 마음에 품었다고 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그 동료의 아내에게 아버지는 매달 돈을 보냈습니다. 노신사가 학업을 마칠 때까지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노신사는 철이 든 뒤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야 비로소 말해주셨다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꼭 오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노신사는 말을 마치고 다시 한번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빈소를 나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1974년 국민학교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지게방 처마 밑에서 아버지가 낯선 여인에게 꼬깃꼬깃한 돈 뭉치를 건네던 그날, 아버지가 고개를 깊이 숙이던 그날, 저는 그날 이후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평생을 영정 속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향 연기가 눈을 메웠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면 뭔가 열려야 하는데, 평생 닫아두었던 것이 한순간에 열리지는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숙인 채로 오래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 혼자 말년을 보내던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집 냄새, 혼자 사는 노인의 냄새.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방 안을 정리하다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리엔트 시계가 있었습니다. 유리를 새로 갈아 끼운 시계. 가죽 줄도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침이 멈춰 있었습니다. 태엽이 다 풀린 채로. 아버지는 그 시계를 서랍에 넣어두고 태엽을 감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손목에 채워질 때를 기다렸던 걸까요? 끝내 그날이 오지 않았으니 그냥 멈춰버린 채로 남겨진 것입니다. 저는 그 시계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늦가을 볕이 짧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시멘트 바닥 여기저기에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당 구석, 수도 옆에 아버지의 숫돌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아 이끼가 조금 끼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낫이 비스듬히 기대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쪼그려 앉았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이 손등 위로 흘렀습니다. 숫돌 위에 천천히 물을 부었습니다. 이끼가 젖으면서 돌의 결이 드러났습니다. 회색빛 숫돌이 물을 머금고 반들반들 빛났습니다. 저는 낫을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낫을 쥐어본 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하던 것을 수십 년간 봐왔지만 한 번도 따라 해보지 않았습니다. 낫의 등을 숫돌에 얹고 천천히 밀어보았습니다. 슥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였습니다. 수십 년 전 미아리 새벽을 채우던 바로 그 소리.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다시 밀었습니다. 슥, 슥, 손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낫이 숫돌에 닿아 갈리는 감각. 아버지는 평생 이 감각을 느끼며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이 손으로, 이 무게로, 이 새벽의 냉기 속에서 저는 그것을 평생 소음이라 여겼습니다.
아버지가 내는 거슬리는 소음. 그런데 직접 쥐어보니 달랐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낫의 무게가 아니라 이 동작이 품고 있는 것들이. 허탕을 치고 돌아온 새벽, 입술이 터진 겨울 저녁, 소를 팔고 빈 외양간을 바라보던 가을, 오후. 아버지는 그 마음들을 죄다 이 숫돌 위에 쏟아냈던 것입니다. 말 대신, 눈물 대신 낫을 갈았던 것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숫돌 옆 바닥에 가만히 놓았습니다. 멈춰버린 시침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내 손목에 채워주려 했던 그 시계, 제가 뿌리쳐서 금이 갔던 그 시계, 아버지가 유리를 갈고 줄을 바꿔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그 시계. 저는 낫의 날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서늘했습니다. 날이 제법 살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갈아두었을 겁니다. 쓰지도 않을 낫을 아버지는 끝까지 날카롭게 유지해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그냥 아버지의 방식이었는지 모릅니다. 무언가를 버리지 않는 것, 날이 죽어도 다시 갈아내는 것, 쓸모가 있건 없건 계속 날카롭게 만들어 두는 것. 그게 아버지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그랬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손을 부리쳐도 등을 돌려도 편지 한 장 안 보내도 아버지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발이 저려왔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게 저는 오래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볕이 기울었습니다. 마당에 긴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저는 일어나면서 무릎을 짚었습니다. 늙었다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마당에서 쪼그려 앉아 낫을 갈 때 아버지도 이렇게 무릎이 아팠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슥슥 그 소리를 들으니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끝내 울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빈집 마당에서도 평생 참아왔던 것들이 이 나이에 와서 갑자기 쏟아질 리가 없었습니다. 눈물이란 것도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굳어버리는 모양입니다. 숫돌처럼 물을 붓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것처럼 저는 그날 숫돌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게 제가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밥상에서 눈을 피해도 손을 뿌리쳐도 국물을 부엌에 쏟아도 아버지는 그냥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낫을 갈았습니다. 슥슥 그 소리만 남겼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평생 저주로 들었습니다. 이제 와 생각하니 그건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그 투박한 방식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내일도 이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요양원에서 마주 앉아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오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중 단 하루만이라도 그냥 옆에 앉아서 숫돌에 물 한 번만 부어드렸다면 그 생각이 가장 아팠습니다. 지금 제 손목에는 아버지의 오리엔트 시계가 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태엽을 감았습니다. 지침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을 멈춰 있던 시계가 제 손목 위에서 다시 가고 있습니다.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새벽마다 갈던 낮의 날처럼 나도 이제 조금씩 마음의 녹을 벗겨내려 합니다. 늦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르쳐 준 게 그것 아닙니까? 날이 죽어도 다시 가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숫돌 위에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낮의 날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립니다. 슥슥. 그 소리가 오늘은 다르게 들립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혹은 어머니는 어떤 소리를 남기셨습니까? 말 대신, 눈물 대신 그분들이 평생 반복하던 그 작은 행동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그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 와서 가슴에 걸리는 그 소리가, 그 냄새가, 그 손길이, 그것이 어쩌면 그분들이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